그때 나를 기억하겠소? 헌데 행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니 만냥을 잃어버린 모양이오. 제물로 행색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 같은 소인배들이 할 일이지. 내 그대에게 만냥을 빌려 100만냥을 벌었는데 그걸로 돌을 살찌울 수는 없는 일. 자, 여기 10만냥이네. 이 정도면은 5해 동안 만냥을 빌린 이자 돈으로는 충분하겠는가? 만냥을 빌려 5해 만에 100만냥을 벌어들인 허생. 그러나 그는 돈 벌어 호사하는 일을 오히려 소인배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떼돈을 번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만냥으로 100만냥을 번다. 그것도 불과 5년 만의 말입니다. 이런 걸 두고 일확천금이라고 할 겁니다. 허생전은 여남 박지원이 북경을 다녀와서 남겨둔 기행문 이 열하일기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나 박지원이 허생전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 것은 단순히 허생이 떼돈을 번 방법만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허생은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재물엔 초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양반인 허생이 굳이 장사꾼으로 나서서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허생전은 남산 및 묵적골에 있는 허생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허생은 평생 글만 읽은 남산골 새님이었다. 부인이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안 보시면서 글은 읽어서 못하시게요. 내 아직 글 읽기가 부족한가 보. 그러면 공장치 노릇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공장인 일이야 애초부터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겠소. 그럼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지요. 장사치 노릇인들 미천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있겠소. 당신은 밤낮으로 글을 읽고 배웠다는 것이 겨우 어떻게 할 수 있겠소란 말뿐이요? 공장 일도 하기 싫고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나서시구려. 애석하구나. 내 조의 글을 읽기를 10년을 생각했는데 이게 겨우 7년밖에 안 되었거든. 허생은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섰으나 평생 글만 읽은지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곧장 종로거리로 나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물어보았다. 그렇게 허생이 당도한 곳은 변부자네 집이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무슨 일로 사람을 오라 마라 하십니까? 네가 알 일이 아니니 어서 안으로 안내하랬다. 앉으시지요. 내 집은 가난한데 내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서 그대를 찾아왔소. 말씀해 보시지요. 듣자 하니 그대가 장안의 제일의 갑부라고 하던데
내게 잠시 만냥만 빌려주시오. 불쑥 나타나 서슴없이 만냥을 빌려 달라고 하는 허생. 그 행색이란 갈 곳 없는 비렁뱅이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네, 빌려드리죠. 여기 손님께 만냥을 내어드리거라. 몰락 양반 허생은 무언가를 시험해 보겠다며 만냥을 빌려 장사꾼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변부자는 어떻게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허생에게 선뜻 만냥이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변부자는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려 하면 의지를 과장하여 신의를 나타내는 법이다. 허나 그 사람은 말이 간단하고 눈빛이 오만하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지 않았느냐. 물질을 가지기 전에 스스로 만족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아마 변부자는 허생의 사람됨을 미리 알아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허생에게 빌려준 돈 만냥, 그 돈은 요즘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저는 한국은행 안에 있는 화폐 전시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쭉 둘러보니까요, 각종 동전과 이 지폐 등 5,500여 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에 사용되던 동국 통보에서부터 조선조 말 대원군 때 쓰이던 당백전까지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지원이 허생전을 쓸 때가 1780년에서 1793년 사이, 바로 정조 연간인데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상평통보라는 동전이었습니다. 이 상평통보는 1678년, 그러니까 2조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발행돼 갖고서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약 210년 이상을 널리 전국적으로 쓰였던 그 화폐인데요. 흔히 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상평통보가 보이는데요. 이 상평통보라고 쓰여진 동전의 종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평통보는 3,000여 종이 넘게 발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1,000여 종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크기와 무게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정조대에 사용되던, 예. 통용되던 화폐는 어떤 거인가요? 예.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인가요? 예. 이게 바로 박지원이 허생전을 쓸 당시에 예. 이 통용되는 그런 화폐입니다. 이 상평통보 한 개가 한 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화폐 체계를 보면은 상평통보 한 개를 한 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0푼을 1전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10전이 모여서 한 냥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평통보 100개가 한 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 냥이면은 100 곱하기 만, 100만 개가 있어야 만 냥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평통보 한 냥, 그러니까 즉 100개는 요즘 돈으로 얼마에 해당할까요? 이 조선시대 화폐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공부하고 계신데요. 들어가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하시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조선시대 화폐 가치를 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예. 좀 책을 찾아서요. 좀 그 증거를 좀 확인하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잘 생각은 어디 있다고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조선 시대는 이 백과사전과 같은 책들은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예, 그거부터 좀 찾아봐 주세요. 정보 문 기고를 예.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이쪽이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꼭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그 전부 관계라든가 이 경제 기사 이런데 제가
이제 보던 기억도 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책에는 없나 보네요. 법전을 이걸 한번 어떡하나. 볼까요? 법전이요? 법전에 그런 게 나올까요? 예, 법전에 조선시대는 상당히 경제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예. 우리 조상들의 능력을 한번 예, 믿어보죠. 아 그럼 빨리 좀 찾아보죠. 예, 이 부분에 있습니다. 쌀 예. 일석 한 섬은 5량이고 태일석 즉 콩 한 섬은 2량 5전이다. 예. 그러니까 그 쌀값이 콩값의 2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바로 이 대전 회통 안에 바로 쌀 한 섬이 돈 5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옛날 그 배는 전부 다 그 이제 볏집을 해가지고 싼 이제 그 가만이었기 때문에 그 배 껍질을 포함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거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80kg 정도. 네, 그러면 쌀 80kg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산지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말해도 한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1996년 11월 현재 쌀 한 가마니 곧 조선시대 벼 한 섬의 가격이 16만 원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쌀 한 섬 5냥이 요즘 돈으로 16만 원.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이 한 냥의 값어치는 요즘 돈으로 약 3만 원에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병부자가 허생에게 빌려준 10,000냥의 돈은 3만 곱하기 만, 무려 3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지요. 무려 3억 원. (3억 원). 요즘 터졌다 하면 수백억대의 비리라 그런지 그렇게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처음 본 사람에게 선뜻 빌려준다? 글쎄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변부자는 당시의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변부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허생전 속에서 변부자는 당시 장안 제1의 부자인 변승업의 할아버지로 설정돼 있다. 변승업의 집안 밀양변씨 가문은 조선시대 당상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유명한 역관 가문이었다. 그러나 역과 방목, 즉 역관시험 합격자 명부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당대 부자로 명성을 누렸던 것은 바로 변승업이었다. 인조 1년에 태어나서 숙종 35년에까지 한 86세를 산 그 외어 역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가 할아버지 또는 그 아버지 그 변흥성 때부터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이제 비단이나 약재나 또는 주석 같은 것을 사다가 부산 동네에서 일본 사람들과 무역을 해서 2, 3배의 무역 이익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역관들이 무역을 통해서 개인적인 치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청나라와의 공식적인 무역길이 열리면서부터였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기근 구제 등의 목적으로 국경지역인 중강에서 청나라와의 국제교역을 시작했고, 그 교역은 주로 사신들의 북경 행차길에 의주와 책문, 봉황성 북경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그 무역의 담당자로서 선택된 것이 바로 역관이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부터 그 국왕들은 이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역원에 한 500~600명의 그 역관들을 기르고 그랬는데, 현직에 필요한 인원은 한 50~6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6개월마다 이제 그 임시직을 교대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생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역관들, 그 중에서도 수여에게 수역이라고 머리 숫자 이제 그 역관이라고 역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 무역을 전담시켰습니다.
역관들이 치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경 등지에서 사온 물품을 동네 외관에서 일본에 되파는 것, 곧 청일 간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였다. 숙종대의 외어 역관, 즉 일본어 통역관이었던 변승업은 청일 간의 중개 무역을 통해 당대 장안의 제1갑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변부자는 청일 간의 중개 무역으로 갑부가 된 숙종 때의 역관 변승업이었습니다. 허생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역관들이 중개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변부자에게 돈 만냥을 빌린 허생은 그 길로 안성장으로 달려갑니다. 왜 하필 안성장이었을까요? 허생은 돈 만냥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성은 기호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어굴이었다. 안성에는 지금도 매달 2일과 7일 장이 선다. 다른 시골 장터와는 달리 아직도 그 규모가 크고 장터를 찾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허생이 찾아왔던 조선 후기 안성장의 모습은 지금보다도 훨씬 화려했다. 당시 안성 시장의 규모라는 것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고, 그것은 전라, 경상, 충청, 삼남 지방의 모든 물산이 다 이곳에 모였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대단히 컸다고 보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세전거리, 싸전거리, 청근, 진전, 어물, 포목. 안성문화원이 7년 전 한 화가에게 의뢰해서 그린 안성장의 옛 모습이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무려 1000여 명. 안성장이 얼마나 많은 물산이 모이는 곳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유기전과 어물전, 과일전 등이 빽빽히 들어찬 안성장 한편에선 소싸움이 벌어지고 밥집과 주막들이 성업 중이었다. 안성이 이같이 커다란 교역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8세기 중에 바로 박지원이 허생전을 쓰기 직전이다. 안성은 영남으로 가는 그 동네로 영남대로라고도 부르는데 그 대로에서도 약간 비껴 있고 또 호남이나 호서로 가는 대로에서도 약간 비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가 오히려 교역에는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이 4개의 지역의 도로가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해안의 그 해산물들 그리고 서해안 그 평야지대의 그 농산물들이 안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산간지대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점이지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성에는 지금도 박지원이 허생전을 집필했다고 전해지는 집이 남아있다. 그는 모든 물산들이 집결되고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안성장을 직접 답사한 후 허생전을 썼던 것이다. 허생전은 이렇듯 당시 조선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소설인 것이다. 허생은 이 안성장에서 변부자에게 빌린 만냥으로 대추, 감, 밤, 배, 귤 등의 과일을 배값으로 사들였다. 그리고 곧 몇 달이 지나자 과일 시세는 평소의 10곱을 넘어섰다. 설날 차례상을 과일 없이 치르지 못하는 서울 양반들이 앞다투어 값을 따지지 않고 과일을 사러 몰려들었던 것이다. 허생은 그렇게 과일을 매점매석함으로써 무려 10만 냥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이것이 허생이 안성장에서 샀던 과일들입니다. 매년 차례상에 오르는 제수용품들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가장 중요한 도리로 여겼던 조선 사회의 율리 덕분에 허생은 큰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허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10만 냥으로 칼, 호미, 배, 명주 등을 사들고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갓과 망건을 만들 수 있는 말총, 즉 말꼬리털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몇 해 안에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게야. 과연 허생의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만건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고 허생은 수십 배의 이윤을 남기면서 말총을 되팔 수가 있었습니다. 허생은 이처럼 매점 매석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생이 살았던 그 시대에 과연 매점 매석을 통해서 물가 조작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매점 매석을 할 수 있는 독점 상인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아버님 병 구안을 할 것인데, 근데 마누라가 짜준 광목 2피를 가지고 인삼을 얼마나 살 수 있으려노. 자, 광목이요, 광목. 질 좋은 광목 사세요. 광목 좀 들어가십시오. 광목. 그는 한성에 사는 김효자. 갑자기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해서 인삼을 사기 위해서 부인이 짠 광목 2피를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광목 사세요. 광목. 아이고, 이놈, 여기가 어딘지라고 난전을 벌리는 게 이놈. 이놈이 이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놈이구만. 이거 혼쭐 한번 나봐야겠다 이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나으리. 저 겨우 광목 2필이옵니다요. 이제 인삼을 못 구해가면 위독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되실지 모릅니다요. 두말하고 없다 이놈아. 인대를 와 이놈아.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요. 사람 목숨 한 번만 구해주십시오. 내 알바 아니다 이거. 이 광목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가세. 저 나으리. 아이고 아버지. 광목 2피를 팔아 인삼을 사려던 김효자는 무력하게도 그 귀중한 광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김효자에게 광목을 빼앗아간 그 무례한은 누구였을까요? 또 김효자는 그 귀중한 광목을 빼앗기고도 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종로거리에 나가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갑다리 넘어서니 각식상전 버렸어라. 면비 잔비 헐레빛과 쌈치줌치 거리뛰며 잠전보려 못암여며 간주주지 당주질 딱큰광통교 넘어서니 육주비전이 여기로다. 일하는 혈입군과 물안 맡은 전시정은 큰 창옷에 가설 쓰고 소창옷에다 한삼 달고 사람 불러서 긍정을 제 경방하게 조선 후기 가장 큰 상설 시장은 한성의 시전이었다. 종로를 중심으로 육주 앞 회전교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길과 창덕궁 입구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길, 광통교를 지나서 남대문 부근까지 서울 종로 거리에는 정부에서 지어진 총 1,300여 칸의 시전이 성업 중이었다. 그 시전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전이다. 시전 상인들은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중국에 보내는 공물을 부담하는 대신 토성안과 성박 백리 안에서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이른바 금난정권. 생산자는 시전을 통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고 소비자도 시전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법이다. 곧 시전 상인은 정부가 허가한 조선시대의 독점 상인이었다.
그러나 허생전의 배경이 되는 17세기 말 서울 인구가 급증하면서 서서문박 실패와 동대문 못 미친 지점인 이현에는 새로운 사설 시장이 생겨 급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난정권을 가진 시전 상인들과 난전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나물 한 줌, 배 한 피를 팔러 나온 시민들도 시전 상인들에게 물건을 뺏기거나 세금조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는 물건을 빼앗긴 시민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여자의 광목을 빼앗은 사람은 금난전권이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독점상인, 시전상인이었습니다. 김여자는 단지 난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광목을 빼앗기고도 한마디 항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생은 분명 종로거리에서 시전을 열고 있는 시전상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전상인도 아닌 허생이 어떻게 상인으로 나서서 매점 매석으로 그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는 이미 조선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평 통보를 비롯한 화폐 유통, 청일과의 국제 교역 등으로 시장은 나날이 활성화됐다. 금난정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익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시장은 생겨났다. 서울 근교에 각종 난전들이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지방에도 무려 1000여 개의 장시들이 생겨나 성업 중이었다. 한거울에도 몇 개의 장시가 생겨나 말이 5일장이지 결과적으로 상설장이 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허생이 제수용 과일들을 매점 매석했던 안성장도 이렇게 발달한 지방 향시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장시의 성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곳은 한성 부근의 여러 나루터였다. 그 나루터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광주의 송파장, 지금의 석천호소 자리다. 송파장은 경기도의 온갖 물산들이 한강을 타고 서울로 들어서던 길목으로 당시 난전이 펼쳐지던 자리에는 지금도 전국 최대의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송파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상인층이 등장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의 배경하에서 다양한 상인들이 대두를 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이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이 가장 대표적인 상인은 국제무역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중국과의 국제무역이나 일본과의 하나의 무역, 이런 무역에서 거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국제무역 다음으로 중요한 규모가 큰 하나의 상업활동, 따라서 대상인 자본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상업활동은 당시의 굴지의 시장인 서울로 물자가 이입되는 것을 담당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특권이 없던 사상들이 시전 상인들에게 도전해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독특한 전략이 필요했다. 송파 산대놀이는 바로 그 새로이 형성된 사상들의 손님 끌기 전략의 하나였다. 사상들은 전문 놀이패를 고용해서 장터에 흥을 돋구고 시전 상인들보다 좋은 가격으로 많은 물건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츰 대상인으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다. 그런 추세 속에서 조정에서도 시전 상인들의 횡포와 금난정권의 문제점이 계속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었다. 금난정권으로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던 것이다. 결국
1791년 신해년 정조는 자유상업 행위를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내이제 백성들의 공공함을 덜기 위하여 저자의 백성들에게 유기전 밖에서도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곧 신의 통공이었다. 자유상업 행위를 허용하는 정조의 반포문은 이례적으로 한문과 한글로 적혀서 사대문과 번화가에 내걸렸다. 이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탔던 금난정권은 폐지됐고 성장하던 새로운 상인층은 더욱더 그 세력을 넓혀 허생과 같은 독점 상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한 조선사회의 독점 상인층을 사상도고라고 합니다. 안성장에서 제수용품을 매점 매석해서 수십 배 이윤을 남겼던 허생은 그 당시 조선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사상도고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생이 독점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독점의 폐해였습니다. 만일 뒷세상에 행여 나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다. 그로부터 약 40년 후 허생, 곧 박지원의 예견은 사실로 나타납니다. 1833년 쌀 상인들의 매점 매석으로 돈을 들고도 쌀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굶주린 백성들이 싸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쌀 폭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허생이 변부자에게 돈을 빌리던 첫 장면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은 변부자에게 뭔가 시험을 해보겠다며 만냥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허생이 시험해 보려 한 것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떼돈을 벌어보자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생은 독점으로 번 수십만 냥의 돈을 들고는 해외에 사람이 살만한 무인공도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찾아간 섬이 현재의 변산반도와 나가사키 사이에 있는 한 섬이다. 그 섬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꽃과 잎이 절로 피며 온갖 과실과 곡식이 저절로 익는 낙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그 섬을 둘러보고 난 뒤에 허생이 되돌아온 것은 변산. 마침 도적들이 무리를 지어서 난을 일으키고 있던 곳이었다. 허생은 그 도적대들에게 밭과 집을 줄 테니 그 섬에 가자고 설득한다. 당시는 정치가 굉장히 피폐해져서 결국은 경제가 낙후되고 그래서 가렴주가 심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아서 유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민이 흘러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 정착하는 곳이 변산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지역의 깊은 산 속에서 하나의 도적으로 화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도적이 아니라 유민이 도적으로 변화된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보다 더 극렬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하는 방식으로. 허생은 도적 1000명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여자 1000명과 함께 1년치 식량을 장만해서 그 섬으로 향했다. 그것으로 나라는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무인공도로 들어온 허생은 도적들과 함께 나무를 베서 집을 세우고 대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토양이 비옥했던 그 섬에선 밭을 만들면 김을 매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 벼 한 줄기에 이삭이 9개씩이나 달렸다. 허생은 3년 동안 먹을 식량을 쌓아놓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나가 나가사키에 가서 팔았다. 허생은 그것으로 무려 100만 냥을 벌 수 있었다. 당시에 일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소설이 나오던 직전쯤에서 일본에는 큰 반발이 있었고 또 도카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 지역에는 굉장히 삶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타이밍을 맞추어서 거기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그 시대에 그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활성화, 그 다음에 그 도적들을 교화시켜서 사실은 선량한 백성이었으니까 원래의 백성의 세계로 데려가야 된다는 현실 정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00만 양의 돈을 번 후 허생은 50만 양을 바닷속에 빠뜨리고 글 읽는 자들을 모두 데리고서 섬을 떠났다. 장차 이 섬나라의 화근을 뿌리 뽑는다는 게 허생의 말이었다. 변부자에게 만냥을 빌리면서 시작된 허생의 시험은 이렇게 끝났다.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나머지 50만 양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10만 양을 변부자에게 갚았다. 이것은 박지원이 허생전을 쓰기 직전인 영조 때 실록입니다. 이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도적으로 변한 변산 유민들에 대한 기록과 삼봉도라는 이상향을 찾아 배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허생이 시험해보려 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이 꿈꾸는 이상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이 모두 해결돼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생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지원이 허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허생에게 만냥을 10만 양으로 돌려받은 변부자는 허생과 허물없는 술친구로 지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변부자는 당시 의영대장이었던 이완과 더불어 허생을 찾았다. 네, 변부자에게 그대의 기행을 듣고 큰 나라일에 그 재주를 좀 써보시라고 이렇게 왔소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넘으려면 허생전의 시대적 배경은 효종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민생은 궁핍하고 나라에선 북벌론이 한창 대두되고 있을 때였다. 허생은 북벌이란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완의 질문에 3가지 방책을 제시한다. 밤은 짧고 말은 기니. 네, 듣기가 몹시 지루하이. 그래, 자네 벼슬이 무엇이라고? 어영대장이요. 그렇다면 네 딴에는 믿음직한 신하로고. 내 꽃도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전이고 할 테니 임금께 구하여 삼고초려를 할 수 있겠는가? 허생에 제안한 3가지 방안은 첫째, 국왕의 체면을 버리고 인재를 얻기 위해 나설 수 있겠는가? 둘째, 진정 대의 명분을 위한다면 사대부들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자식까지를 바칠 수 있겠는가? 셋째, 청나라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사대부가의 자제들에게 변발을 시키고 되놈의 옷을 입혀 청나라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완의 대답은 모두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내긴 도대체 사대부는 어떤 놈들이냐? 예래부터 영웅들은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여겼구늘. 너는 나라를 사랑합네 하면서 그 넓은 옷소매를 휘날리고 상투 하나를 아낀단 말이냐? 내 평생 처음으로 3가지 꾀를 가르쳤으되 너는 그 중에 하나도 못한다고 하니. 아니 그러고서도 네가 어찌 감히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놈은 말이야 배어 없애버리는 게 옳을 것이야. 내 이놈! 칼이 어디 있노? 아이고 상원다리 이런 놈은 나 그러니까 배어 없애버릴 것이야. 아이고 칼이 어디 있나? 이놈! 그 이후 허생이 홀연 모습을 감추는 것으로 허생전은 끝난다.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피폐된 경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높아지기만 하는데 실현할 수 없는 북벌의 구호를 외치면서 파당 싸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대부들. 그는 허생전을 통해 그 사대부들에게 스스로 먼저 변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의 부재에 대한 민생의 도탄, 나아가서 그 민생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삶의 향상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걸 깊이 느끼고 해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고,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직분, 정책의 문제, 미래 지향에 관한 문제, 민생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깊이 느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적어도 250년 전에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하나의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의 문집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 후에야 간행될 수 있었다. 그의 손자인 박기우수는 순조대 영의정까지 지냈으면서도 할아버지의 문집을 간행할 수 없었다. 박지원의 주장은 당대의 위정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앞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허생전은 이 책으로 10장도 채 안 되는 짧은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글을 45분에 걸쳐서 그 행간의 숨은 뜻까지 깊이 읽어봤습니다. 이 속에는 조선 후기 한창 변혁기에 놓여 있는 조선사회의 모순과 또 저자 박지원이 허생을 통해서 제시한 위기 극복 방안, 또 백성을 다스리는 지식층으로서 사대부들이 잊지 말아야 할 도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허생전의 행간에서 새롭게 읽어야 할 우리 시대 지식인의 도리, 위정자의 책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